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날이 있으셨습니까? 이웃에 살던 누군가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른 채 어느 날 빈집만 남아있던 그 쓸쓸함 말입니다.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조선의 어느 해 초겨울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야트막한 언덕 아래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지피 썩어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흙벽은 손으로 밀면 부서질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그 움막에 황노인이 혼자 살았습니다. 황노인이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에 나오면 눈을 피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양으로 떠난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낡은 움막과 부엌 한켠의 무쇠 솥뚜껑뿐이었습니다. 그 솥뚜껑 아래 덕삼이 살았습니다. 50년 묵은 솥뚜껑 도깨비였습니다. 납작하고 둥글었으며 눈이 하나였습니다. 그 눈 하나로 50년 동안 황노인의 부엌을 지켜보았습니다. 황노인이 죽은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덕삼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 짓는 소리가 사흘째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삼이 솥뚜껑 밖으로 나왔을 때 움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황노인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숨이 없었습니다. 덕삼은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에 알려야겠구만.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덕삼이 마을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솥뚜껑 도깨비가 굴러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혼이 날 일이었으나 낮이라 마을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덕삼은 담벼락 뒤에 숨어 귀를 세웠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낙네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황노인이 돌아가셨다는 거 들었소? 들었지. 그런데 누가 가겠소? 아들은 한양에 있고 상여꾼도 없고 게다가 저 양반이 살아생전에 누구한테 잘한 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내 알바가 아니지. 아낙네들이 물러갔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덕삼의 눈 하나가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덕삼이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생전 잘한 것이 있어야 상여꾼이 온다. 허면 잘한 것이 없으면 그냥 두는 것이냐. 덕삼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곧 눈이 더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덕삼이 일어섰습니다. 아니, 굴러섰습니다. 그리고 움막 쪽으로 다시 굴러갔습니다. 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면 되겠구만. 덕삼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황노인의 몸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솥뚜껑 도깨비의 팔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힘은 장사였습니다. 덕삼은 움막 안 낡은 멍석을 끌어다 황노인을 반듯하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여미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덕삼은 황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입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덕삼은 손가락으로 그 입을 살며시 다물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50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황노인이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부엌에 나와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밥을 짓고 나서 솥뚜껑을 열기 전에 꼭 한 번 두드렸습니다. 탁, 탁. 그 소리가 덕삼에게는 인사 같았습니다. 황노인은 도깨비가 솥뚜껑 아래 산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그 소리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덕삼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소, 어르신. 바람이 뚫린 지붕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움막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덕삼이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덕삼이 두 번째로 한 일은 한양으로 소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가 편지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삼은 마을 서당 담벼락에 수치로 긁어 놓았습니다. 글씨는 비뚤고 엉터리였지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황노인 돌아가셨소. 아들 내려오시오. 그것을 아침에 발견한 것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마을 입구에 사는 점순을 찾아갔습니다. 점순은 황노인의 며느리였습니다. 점순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서 점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으셨고 기별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서운해서 자신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점수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물녘 움막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말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혼자서 고쿠울 하는 소리 같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쉰 목소리였고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덕삼이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덕삼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0년 전 황노인의 아내가 죽었을 때 황노인이 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덕삼이 그 소리를 따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덕삼은 볼륨을 줄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번엔 너무 작았습니다. 덕삼은 다시 조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연습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가시는 길이 춥지 않으시오? 이 덕삼이 왔소. 그것이 덕삼의 곡이었습니다. 곡이라기보다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덕삼은 황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뚫린 지붕 사이로 눈발이 날려 들어왔습니다. 덕삼은 자신의 납작한 몸으로 황노인의 얼굴 위에 날아드는 눈을 막았습니다. 솥뚜껑이 눈을 막는 데는 제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덕삼은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 막쇠가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막쇠는 황노인의 죽음이 귀찮았습니다. 상여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들은 한양에 있으니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움막 문을 열었다가 멈칫했습니다. 황노인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이 단정히 여며져 있었고 멍석도 깔끔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옆에 솥뚜껑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막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움막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왔다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쇠가 솥뚜껑을 발로 건드렸습니다. 솥뚜껑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막쇠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와서 수습을 했구만. 그래도 상여꾼은 없으니. 그때 솥뚜껑 아래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매겠소. 막쇠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솥뚜껑이 저절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쇠와 덕삼이 마주 앉았습니다. 덕삼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납작하고 둥근 몸에 눈 하나. 막쇠는 처음에는 도망치려 했으나 덕삼이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저는 해치는 도깨비가 아니오. 다만 어르신 상여를 매고 싶소. 막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상여를 맨다고? 덕삼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안 오면 도깨비라도 와야지요. 막쇠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이오? 황노인이 도깨비한테 뭘 잘해준 것도 아닐 텐데. 덕삼이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솥뚜껑을 두드려 주셨소. 탁, 탁. 인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게 인사였소. 막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삼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장 어른 상여 하나만 빌려주시오. 제가 다 하겠소. 막쇠는 그날 오후 창고에서 낡은 상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상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덕삼 혼자였습니다. 상여꾼은 보통 8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덕삼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낡은 상여를 혼자 들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혼자 맨이 자꾸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덕삼은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걸었습니다. 그 모양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덕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시오. 제가 길이 익숙지 않소. 산등성이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솥뚜껑 도깨비의 납작한 발이 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삼이 돌아보았습니다. 막쇠였습니다. 막쇠가 상여 뒤편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상여가 반듯해졌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눈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마을 사람 하나가 더 합류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던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상여를 보고 멈칫했다가 지게를 내려놓고 상여 옆을 잡았습니다.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왔습니다. 빨래를 들고 가던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빨랫감을 길 옆에 내려두고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덕삼은 앞에서 혼자 상여를 이끌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붙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따라갔습니다. 덕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보이시오? 사람들이 왔소.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마을 입구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그 사람은 점순이었습니다. 손에는 상복 대신 긴 수건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두르며 상여 뒤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덕삼은 앞을 보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나 납작한 몸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황노인을 묻은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자리는 양지 바른 산 중턱이었습니다. 덕삼이 미리 봐두었던 자리였습니다. 겨울에도 오후 햇살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흙을 덮는 일은 막쇠가 했습니다. 나무꾼과 안악이 도왔습니다. 점수는 그 곁에 섰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분이 작게 솟았습니다. 덕삼이 봉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볕이 잘 드오. 겨울에도 춥지 않을 갭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점순이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늦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오랫동안 쌓아둔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덕삼은 봉분 옆에 납작하게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가도 덕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점순이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한양에서 내려왔으나 그는 이미 장례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치렀냐고 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했다고들 하더이다. 점수는 그 말을 듣고 움막으로 왔습니다. 움막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한켠에 솥뚜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점순이 솥뚜껑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기 계시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맙소.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으니.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순은 한참 앉아 있다가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솥뚜껑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솥뚜껑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황노인이 50년 동안 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솥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삼이 솥뚜껑 안에서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어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가 맛을 느끼는지는 덕삼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먹는 동안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덕삼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가 왔다 갔소. 탁, 탁 두드리고 갔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황노인은 이미 저 너머로 갔으니까요. 그러나 덕삼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인사인 것을 이제는 며느리도 알겠지요. 50년이 걸렸소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움막 지붕의 낡은 짚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덕삼은 눈 하나를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50년 전 처음 이 솥뚜껑 아래 자리를 잡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황노인은 젊었습니다. 밥을 짓고 솥뚜껑을 열기 전에 탁, 탁 두드리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덕삼은 그날 이후 그 소리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소리가 50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손에서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덕삼이 중얼거렸습니다. 됐소, 어르신.
봄이 되었습니다. 황노인의 아들 내외가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움막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낡아서 더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막쇠가 허무는 것을 도왔습니다. 흙벽을 밀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붕도 걷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막쇠가 솥뚜껑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찌할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낡았으니 버리시오. 막쇠가 솥뚜껑을 들고 나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솥뚜껑이 손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따뜻했습니다. 겨울 내내 햇살이 들었던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쇠는 솥뚜껑을 버리는 대신 자기 집 부엌 한켠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가 이유를 묻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버리기가 아깝소. 그날 밤 막쇠의 부엌에서 솥뚜껑이 탁, 탁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막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황노인의 봉분의 잔디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양지 바른 자리였으니 잔디도 남보다 일찍 올라왔습니다. 점순이 그 봉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삿날도 아니었고 기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녀가 봉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디가 흔들렸습니다. 점순이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분 앞에 놓으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막쇠의 부엌에서 솥뚜껑이 탁, 탁 소리를 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탁, 탁 두드리는 것이 인사가 되듯 작은 것이 5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혜의 등불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